화학의 눈으로 보면 녹색 지구가 펼쳐진다. 원정현. 지구온난화와 기후 문제가 자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우리에게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있다. 그렇다고 지구온난화와 기후 문제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무분별한 화학제품 사용이 지구와 우리 환경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화학을 통해 설명해준다.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지구의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산업은 대표적으로 시멘트 산업과 제철 산업이다. 시멘트의 주원료는 석회암이다. 석회암은 흰색 또는 회백색의 암석이다. 시멘트를 만들 때는 먼저 석회암을 채취하여 잘게 부순 다음 점토와 고르게 잘 섞어준다. 그 다음에는 섞은 것들을 길이가 100m에 이르는 거대한 원통형 가마에 넣고 1450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도자기 굽듯이. 용암 온도가 700에서 1200도라고 하니 1450도가 얼마나 높은 온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석회암과 점토를 원통형 가마에 넣고 가열하면 생석회 덩어리인 클링커가 만들어지고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이 가마 안에서 석회암은 생석회와 이산화탄소로 분리된다. 생석회는 공 모양의 회색 덩어리로 얻어지는데 이것을 클링커라고 한다. 이 생석회를 석고와 섞은 후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면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들 때는 크게 두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석회암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생석회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한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둘째, 클링커를 만드는 가마를 1450도로 유지하려면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석탄을 원료로 사용한다면 석탄이 연소하면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류는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가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석회암을 고온에서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다. 그렇다면 철을 만드는 데에는 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까? 철을 함유한 광석을 우리는 철광석이라고 부른다. 철광석은 대부분 산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즉, 철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를 포함한다. 따라서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한다.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잇는 이러한 과정을 환원이라고 한다.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려면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가열해야 하는데 이때 철광석을 환원해줄 환원제를 용광로 속에 함께 넣어주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환원제는 일산화탄소이다. 그런데 일산화탄소를 용광로 속에 직접 넣어줄 수는 없으니 대신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넣어줘야 한다. 일산화탄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바로 코크스이다. 코크스는 석탄을 고온으로 가열해 탄소 함량을 최대한 높인 물질이다. 거의 탄소 덩어리인 셈이다. 용광로 속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함께 넣고 가열하면 용광로 속에서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먼저 코크스는 산소를 얻어 일산화탄소가 된다. 이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오면 산소를 잃은 철광석은 순수한 철로 환원된다. 반대로 일산화탄소는 철광석에서 떼어온 산소를 얻어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된다. 코크스가 산화되어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와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 산소를 잃은 산화철은 철로 환원된다. 결국 철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용광로 안에서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굴뚝을 지나 용광로 밖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제철 분야가 모든 산업 분야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면 지구의 열복 사평형이 깨지고 지구의 온실효과가 발생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영구동토가 녹으며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대기에 방출된다. 결국 영구동토가 녹으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악순환이 더해진다. 두 번째는 지구 건조화와 사막화 진행이다. 세 번째는 해수면 상승이다.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산성비 또한 야기시킨다. 산성비는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산성비는 식물의 양분 이용 능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미생물의 종 다양성을 해치며 하천과 호수를 산성화한다. 또 육지에서 만들어진 산성비는 오염물질 발생원에서 멀리 떨어진 수중 생태계까지 해를 입힐 수 있다. 산성비는 어떻게 이런 피해를 주는 걸까? 토양 입자 중에서 가장 미세한 입자들은 토양 콜로이드라고 불린다.
점토 입자나 부식토 속의 밀입자가 토양 콜로이드에 해당한다. 지름 0.001mm 이하인 토양 콜로이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러니 토양 콜로이드 주위에는 양이온이 부착된다. 실제로 토양 콜로이드 주변에는 암석이 풍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금속 양이온들이 부착되어 있다. 이들 금속 양이온은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다. 플러스 전하를 띤 금속 이온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토양 콜로이드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토양 속으로 물이 흘러들어 가도 금속 양이온들은 토양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별도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토양 콜로이드에 붙었던 금속 양이온은 자기 자리를 내주고 토양 콜로이드에서 떨어져 나가 버린다. 산성비가 내리면 황산이나 질산 속에 들어있던 수소 이온이 금속 양이온의 자리로 대신 들어간다. 그 결과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온은 토양 콜로이드에서 떨어져 나와 토양 깊숙한 곳으로 씻겨 내려간다. 이는 산성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토양 속 알루미늄 이온의 유출이다. 알루미늄은 토양 속에 보통 수산화 알루미늄의 형태로 존재한다. 수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토양 콜로이드에 붙어있을 때는 물에도 녹지 않고 독성도 띠지 않는다. 하지만 산성비가 내리면 물에 녹아 알루미늄 이온으로 전환된다. 토양의 pH가 5 이하로 내려가면 수산화 알루미늄은 산성비 속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 알루미늄으로 변화하고 황산 알루미늄은 물에 녹아 알루미늄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분류된다. 물에 녹은 알루미늄 이온은 식물의 독성을 띈다. 알루미늄 이온이 칼슘과 경쟁하여 식물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 분열을 촉진하며 단백질 합성에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알루미늄 이온이 많은 곳에서는 식물의 생장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 산성비는 토양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토양과 연결된 하천, 호수, 습지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산성비에 녹은 알루미늄이 하천과 호수, 습지로 유입되면 알루미늄이 띠는 독성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교란되고 수중 생물 다양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화석 연료 사용을 위기로 보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엔트로피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와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톰슨이다. 이들에게 엔트로피 개념은 열에너지가 1로 전환될 가능성을 의미했다. 즉, 열에너지가 1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유용한 에너지라고 하고 일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에너지를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라고 했을 때 엔트로피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은 엔트로피 개념을 통계역학으로 정리했다. 그는 모든 변화는 가능성이 큰 쪽, 즉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어떤 밀폐된 공간에 공기 입자가 들어차 있다고 생각해보자. 공기 입자가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었을 가능성이 더 클까? 아니면 질서 없이 여기저기 멋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클까?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학생들이 모두 질서 있게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을 가능성이 더 클까?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떠들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클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볼츠만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화석 연료 속에는 화석 연료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탄소를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화석 연료를 태우면 탄소 화합물 속에 질서 있게 놓였던 탄소, 산소, 수소 등은 이산화탄소와 물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날아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연소는 덜 질서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과 같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행위는 무질서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구는 없어진 화석 연료의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 물과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다시 탄소 화합물로 고정되니까. 광합성은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인데 이는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가 끊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은 그것을 먹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이 생물이 죽으면 다시 땅에 묻혀 화석 연료로 바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구에는 일하는 데 이용될 유용한 에너지가 계속 생산되고 저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의 차이다. 화석 연료가 생산되려면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이래 인류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속도는 자연이 화석 연료를 생산해내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그 결과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화석 연료의 양은 점점 줄어들었다.
반면 엔트로피는 심각하게 증가하였고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은 자연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평형이 깨져버렸다. 결국 인류는 자연에 큰 빚을 진 셈이다. 우리의 자손들이 사용해야 할 유용한 에너지의 양을 점점 줄이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을 잔뜩 방출한 데에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럼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화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 지구의 에너지 순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화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녹색화학 연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유기용매를 녹색용매로 대체하는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화학물질을 찾거나 용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화학을 녹색화학이라 부른다. 녹색화학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용매로는 초임계 유체가 대표적이다. 물질을 액체나 기체로 구분할 수 있는 최대 압력과 최대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초임계 유체는 임계 압력과 임계 온도 이상의 조건에서 액체와 기체의 경계가 없어진 물질을 말한다. 대표적인 초임계 유체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산화탄소는 31도 74메가파스칼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된다.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온도와 압력이 높지 않을 때 이산화탄소는 액체와 기체가 위아래로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온도와 압력을 높이면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 결국 초임계 상태가 된다. 초임계 상태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경계가 없어진다. 화학물질을 만들 때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면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압력만 낮춰주면 이산화탄소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경제적이고 임계점에 쉽게 도달하므로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없다. 또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1나노미터보다도 좁은 공간에 침투할 수 있어 다양한 물질을 잘 녹여낼 수 있다. 안전하고 취급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 이산화탄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문제와 수질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 책의 후반부에는 전 지구적으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파리 기후 협약과 탄소 배출권의 매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현재의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화학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을 알게 된다. 또한 녹색화학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 책을 읽고 지구의 문제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자의 조언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은 부분에 공감하면 좋겠다.